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용곤입니다. 제가 좀 몸이 그렇게 건강하지 못해서 장시간 앉아 있으면은, 서 있으면 좀 집중력이 흐려져서 앉아서 발표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첫 번째 화면에 나오는 사진은 저의 35년 전의 모습입니다. 그때 1987년이었고, 그때 비디오 아트를 하고 싶어서 굉장히 열망하고 있던 저한테 돈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렇게 텔레비전 기술을 좀 공부하면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TV 기술학원에 다니면서 텔레비전을 분해하고 조립하는 이런 기간을 좀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텔레비전을 가지고 한번 장난을 쳐본 것이었습니다. 제가 하지만 이제 사회 활동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저는 미디어 아티스트로 또는 이론가로서 활동을 했지만 백남준 선생님에 대한 연구는 그렇게 제가 힘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이 연구에 참여하고 계셨고 제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 2015년경에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백남준 연구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부족하고 이렇게 누락되어 있다고 생각이 돼서 논문을 하나 발표한 게 있었습니다. 이게 CRT를 중심으로 본 백남준의 어떤 그 비디오 아트인데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다른 연구자들과 제가 어떤 구별될 수 있는 어떤 차이점이 뭔가 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텔레비전을 좀 잘 안다고 하는 것 뿐입니다. 저는 백남준 연구의 1차 자료에 접할 수 있는 곳에서 공부하지도 않았고 그냥 그런 미술관에서 근무한 적도 없고 백남준을 항상 바깥에서 관찰하면서 이해를 해왔고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자료들도 대부분 다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근데 연구자들이 많으신데 제가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와서 저를 이렇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해주신 국립현대미술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나간 저의 텍스트에는 이런 내용들로 발표를 해보고 싶다고 제가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TV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텔레비전이기도 하고 텔레비전 방송 시스템이기도 하고 사회적 미디어로서의 TV이기도 한데 크게 봤을 때 지금 보시는 화면의 왼쪽에 있는 공중파 방송국을 그냥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CRT 그리고 중간에 있는 튜너와 여러 가지 영상 처리 회로들 이런 것들이 이제 TV에 포함되어 있는 것 이런 걸 다 합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TV를 가장 사회적 미디어로서의 TV에만 초점을 두고 논의가 진행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항상 여기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CRT를 중심으로 백남준의 미술을 보자라고 하는 점에서 쓴 논문이 아까 그 논문이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좀 궁금했던 것은 이 전시에서 백남준이 일렉트로닉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말을 썼다고 하는 겁니다. 텔레비전이 그러면 우리는 전기로 보는 영상 이런 정도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왜 굳이 앞에다가 일렉트로닉이라는 말을 또 붙였을까 하는 게 첫 번째 의문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로 본다는 의미가 아니고 멀리 본다는 의미고 말로 의미로 하면 텔레스코프와 똑같은 말이죠. 근데 이것을 텔레폰이라는 말을 일본 사람들이 처음 번역할 때電話해서 전기를 이렇게 라는 뜻을 했고 그다음에 일본 사람들도 텔레비전을 갖다가 번역할 때 이걸
덴시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그게 좀 이상하다 해서 테레비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 또 중국에서는 그걸 땡시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앞에다 전기자를 붙여서 동양권에서는 텔레 그러면 전기 이런 의미와 같은 동일시되는 그런 습관이 생겼습니다만은 실제로는 텔레비전이라는 건 원시 멀리 본다는 뜻이고 망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전기적으로 멀리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렉트로닉 텔레비전이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그 텔레비전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백남준이 처음으로 필립스사의 그 렘브란트 TV를 가지고 1963년에 했던 북포탈 전시, 그 전시에 나왔던 13대의 TV가 각각 어떤 식으로 설치되었는지를 좀 살펴보고 거기서 백남준이 텔레비전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용했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그 주제였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유감스럽게도 그 전시와 관련되어 있는 그 현장을 찍은 사진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인터넷에서 그 63년도 전시의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거의 다 모아본 바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64년도 그 전시는 이제 디터 다니엘 씨의 표현에 의하면은, 항상 그 전시가 준비 중이었고, 모든 것이 뭐, 한쪽이 망가지거나, 또는 한쪽이 수리하고 있거나, 또는 뭐, 장소를 옮기거나 해서 항상 그 전시가 고정되지 않고 그냥 유동적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그 중에도 전시를 하는 중에도 백남준은 항상 뭔가 이렇게 고치거나 조정하거나 하고 여러 가지 일로 바빴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뭐 우리는 그때 현장에 가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1976년에 당시에 이제 63년도 전시에 그 조수 역할을 했었던 슈미트라는 작가가 76년에 자기 기억을 되살려서 이렇게 그 메모를 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메모를 가지고 1번부터 10번까지 그 중에서 이제 5번은 TV가 2대고 6번은 TV가 3대여서 전부터 합해서 13대입니다만은 이 13대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여기에 영문으로 표시된 것은 여기 슈미트 씨의 메모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네. 근데 CRT를 이제 우선 좀 이게 CRT가 어떤 것인가를 이제 생각해 보면은 CRT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보통 CRT가 있고 앞에 나오는 오실로스코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오실로스코프도 하나의 CRT의 일종으로 이렇게 불러지고 있고 두 개의 차이점은 하나는 벡터 방식으로 주사를 하고 하나는 레스터 방식으로 주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백남준 씨가 사용한 것은 레스터 방식의 현재의 그 CRT를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레스터 방식의 레스터를 갖다가 조정하는 편향 코일이라고 합니다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색깔이 있는 어떤 부품, 노란색 부품인데, 그 부품의 기능을 어떻게 이제 그 망가뜨리거나 조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TV에 있는 그림을 갖다가 그리거나 또는 뭐 지울 수 있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원 포인트 TV는 예를 들면 편향 코일의 전기를 전혀 작동하지 않게끔 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사선은 주사가 되는데 실제로 화면에는 자력이 전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전자는 항상 화면의 중앙만을 때리게 되고 그래서 점만 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여기에 전원 이 편향 코일 전체의 전원을 다 꺼버리면 실제로 그 이 텔레비전 화면에 있는 그 어떤 에노드에 걸리고 있는 그 플러스 전기가 전하가 걸리지 않아서 아예 그 이 주사선이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전원을 완전히 그 제거하는 것은 사실은 해가지고는 이런 결과에 이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것은 이제 첫 번째 버전의 익스텐션인데 현장에서는 이제 페달로 밟으면은 페달에서 생긴 전기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편향 코일에 들어가 있는 편향 코일에 전기를 가하게 되고 그 전기가 전자의 움직임을 제어해서
여기서 이제 움직임이 생긴다. 전자의 그림의 움직임이 생긴다고 했고, 지금 왼쪽에서 보시는 이 그림은 후일 나중에 똑같은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사람이 마이크로 음향을 발생시키면 그 음향의 전하가 전기를 움직이게 해가지고 저렇게 그 그림이 그려지게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이 젠 DV는 그 수직 수평 두 개의 그 방향을 조정하는 코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수직으로 움직이는 코일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면 수평으로 움직이는 코일은 계속 작동을 하는데 수직으로 움직여지는 어떤 그 주사선이 전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주사선은 항상 중앙에 있는 가운데 한 라인만 이렇게 계속 그냥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선이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저거는 이제 수직으로 세워두면 가로로 세워두면 저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쿠바 TV는 이제 오디오 테이프 레코더에서 나온 소리를 저기에 회로에 막 잡음처럼 노이즈처럼 집어 넣어 가지고 화면을 일그러지게 만든 것이었고요. 그리고 두 개 세트 호라이전털 버티컬 스트립트 픽처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회전축, 수직축과 수평축에다가 음향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것이 움직이게끔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이 화면은 1996년에 이정성 씨가 저로 협조를 해서 그리고 63년도에 했던 그것을 갖다가 재현한 것인데 제가 지금 이 동영상입니다만은 지금 어떤 재생을 할 수가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이 most complicated라고 신비태 씨가 썼는데 3 sinus oscillation이라고 우리말로 사인파 발생기라고 하는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 사인파 발생기에서 나온 사인파를 텔레비전에 입력시켜 가지고 그것으로 어떤 무늬를 만들어 보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이 작품은 전시 내내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직선으로 수직 주사선을 갖다 망가뜨려 가지고 만드는 화면의 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96년에 리플리카를 만들었는데 이것 지금 화면 재생이 안 돼서 유감스럽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직으로 똑같은 일을 했고요. 이것도 96년에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3대의 TV를 전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일단 그림이 나오게끔 이렇게 했던 것이 이 전시의 어떤 모양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백남준이 가장 고생을 했던 세대의 TV에서 뭘 하려고 했던지 우리는 좀 추측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사실은 뒤에 나오는 것을 보더라도 이 사람이 봤던 것은 당시에 1950년대 미국 작가로서 유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던 벤 라포스키의 리샤주 곡선, 이렇게 오실로스코파를 이용한 어떤 전자 파형을 사진으로 찍어서 작품으로 남긴 것이었습니다. 이 라포스키의 작품은 전쟁이 끝나고 상당히 그 폐허 속에 미국보다는 어떤 뭔가 발전이 느린 어떤 그런 느낌이 들고 있던 유럽에서 굉장히 어떤 새로운 어떤 세계의 어떤 일렉트로닉 앱스트랙이라고 하는 신문명의 상징처럼 받아들여졌고 유럽 사람들한테 상당히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백남준 씨가 당시에 이제 56년에 유럽으로 건너갔었는데 이 작품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고 반드시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63년도에 이 전시를 하면서 사인 발생기를 이용해 가지고 CRT 모니터에다가 그것을 갖다 재현시키려고 했다는 점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남준 씨는 라포스키의 어떤 작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걸 한번 답습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재현하려고 했었다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구글 검색에서 백남준하고 벤 라포스키를 동시에 쳐보면은 두 사람이 같은 그 문장이 같은 페이지에 나오는 문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좀 이상한 사람인가 하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뒤에 이야기가 하겠지만 사실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백남준은 이 라포스키를 의식하고 있었고 라포스키의 어떤 그 업적을 자기가 좀 더 한 번 더 업데이트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추측이 됩니다. 라포스키는 뭐 유럽에서 유명한 사람이었고요. 이 왼쪽에 라포스키고 오른쪽에 백남준 것인데 둘 다 똑같이 중앙에 있는 것처럼 이제 그 방형 사인 곡선을 이용한 어떤 그 변형들을 적용시켰던 것이고요. 그리고 백남준 씨는 2000년대 들어와 가지고 이정성 씨의 도움을 받아서 이 지금 현재 CRT 모니터를 가지고서 똑같은 이런 어떤 결과를 얻어냈는데 이거 기술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어서 지금은 좀 시간이 없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남준 씨의 일단 CRT를 이용한 그 비디오 아트, 어떤 텔레비전 아트는 상당한 방식으로 이렇게 뒤에 그리고 이 글로벌 그루브라든가 이런 화면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제가 마찬가지로 샬롯 무어만의 첼로에서 발생시킨 그 음향이 전자 신호로 변해 가지고 텔레비전에 영향을 주고 그 화면을 왜곡시키는 것, 이거는 63년도 전시에서나 똑같은 방법의 연장선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백남준 씨는 기존의 TV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해커로서 어떤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됐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그 첫 번째 그 질문, 그 섹션 지문에서 백남준이 자기 작품은 슬로피하다 뭐 이렇게 하셨다는 이야기 지적이 나왔는데 자기 자신의 기술을 가리켜요. 굉장히 슬로피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기술은 굉장히 단순하고 그냥 간단하게 텔레비전을 고장난 것에 낸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백남준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존 케이지의 또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여러 명 중에서 헨리 코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스트링 피아노라고 세계적으로 처음 유행시킨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피아노의 건반을 이렇게 치지 않고 피아노를 뚜껑을 열고 현을 직접 만져서 연주하는 방식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음악계에서는 상당히 깊이 되던 인물이었고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피아노를 반드시 망가뜨리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제자가 이제 존 케이지였는데 존 케이지의 프리페어드 피아노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제 이 세 사람의 스승과 제자 사이에 해킹의 전통이 내려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백남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 그 쾌츠와 이야기를 하다가 쾌츠가 옛날 그 2차 전쟁 때 독일군으로서 공군 기지에서 레이더를 보다가 레이더 속에 나오는 그 반짝하게 막 그 명멸하는 빛의 그 아주 미묘한 그 변화 같은 것들을 정말 아름답다고 느꼈는데 굉장히 유감스럽게도 그것을 하나의 순간으로 고정시킬 수 없다는 점이 상당히 안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백남준이 그게 뭐라고? 고정이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원래 전자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지 않는 것이 본질인데 그걸 고정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그동안에 지난 몇 년 동안에 백남준의 생각을 아주 짧은 그 글로 에피소드로 추격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백남준은 그 전부터 존 쾌츠를 알고 있었고 쾌츠는 지금 여기 보이는 사진은 1961년도 사진입니다만 여기 54년 이때에도 이미 독일군으로서 레이더의 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전자 영상의 그 다이내믹한 이미지를 하나의 순간으로 고착시키는 회화로 옮기는 이런 작업에 평생을 몰두했던 사람이고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진은 이분이 2015년 때쯤인가 그때 찍은 사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914년생으로서 2017년에 돌아가실 때까지 103세가 될 때까지 계속 이 그림을 평생 동안 그렸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백남준은 이제 쾌츠의 그림을 보면서 하고 똑같은 전자 영상의 그 아름다움과 매력에는 이제 그 동의하면서도 쾌츠는 그것을 한순간에 그림으로 남기려고 했던 데 비해서
백남준은 이걸 원래 그거는 이제 본질적으로 틀린 것이고 그러니까 이미지를 고정시키지 않고 불확정성의 상태로 그대로 두고자 했던 것이 차이점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각성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대화로 하나로 에피소드화 시킨 것이 아닌가 하고 저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쾌츠, 벤 나포스키 그리고 백남준 세 사람을 볼 때 세 사람 다 똑같이 당시에는 아주 그 드문 경험이었던 CRT 영상을 보고서 그 아름다움에 또는 그 역동성에 굉장히 그 매력을 느꼈지만 쾌츠는 회화로 남기고 했고 벤 나포스키는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전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백남준은 이 두 사람이 다 어떤 그 전파나 파장의 본질적인 문제하고는 좀 약간 다른 방식으로 이걸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자기는 이것을 가지고 원래 있는 그대로 불확정성의 원리 그대로 존재 그대로를 갖다가 노출시키는 것을 자기 작품의 어떤 그 미션으로 생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적인 어떤 우주관을 하나의 큰 열린 시스템으로서 파악을 하고 이것을 저 작품의 어떤 그 장으로 삼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것도 역시 유튜브에 있는 이제 영상인데 1976년에 다글라스 데이비스와 같이 이렇게 찍었던 겁니다. 이제 보여드릴 만한 시간은 없지만 여기 보게 되면은 데이비스가 방에 있는 불을 끄고 텔레비전의 빈 채널을 선택해가지고 소리를 가장 높게 하고 그리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가지고 TV를 돌려놓고 우주의 저편에서 들려오는 이 메시지를 새벽이 될 때까지 들어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즉 뭐냐면 TV를 하나의 명상을 위한 도구이고 우주적인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 이 공간에 사실은 저 TV라고 하는 미디엄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러한 메시지가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일단 가시화시켜 줄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미디엄으로서 TV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더글라스 데이비스의 이야기를 옮겨놓은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 텔레비전은 하나의 어떤 명상을 위한 미디어로 사용을 하려고 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런 면에서 달이 가장 오래된 TV라고 하는 이 워딩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965년부터 이 작품을 했노라고 백남준은 늘 그냥 이렇게 표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1965년도 모니노 갤러리에서 했던 카탈로그를 보면은 여기에는 이 작품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라인에 동그란 반달 같은 모양들이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백남준이 했던 바로 달 모양을 만들었던 걸 갖다가 이제 카탈로그에 옮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백남준은 그 다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물결 위에다가 물 위에다가 불을 비춰놓고 반사되는 파장을 찍어가지고 일렉트릭 문이라는 어떤 제목을 붙여가지고 했던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76년에 르네블록 그 화랑에서 첫 번째 개인전 이 달의 가장 오래된 TV라는 전시를 했었는데 이때는 텔레비전을 가지고서 했었습니다. 흑백 텔레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전파가 전해주는 하나의 어떤 그 우주관 이런 것들을 뭐 어떤 파동으로 이해하고 그 비슷한 어떤 발언들을 찾아보면은 뭐 라인강의 물결을 세어라라고 하는 그런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똑같은 작품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사실 풍경화처럼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작품들은 화랑의 어떤 조각 작품대 위에 올려져 있는 이게 관객과 시선을 같은 높이에서 보는 식으로 관람하게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은 굉장히 높은 곳에 하늘에 있는 달을 진짜 보듯이 그렇게 전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이유는 사실은 그때부터 달이 칼라 텔레비전으로 이제 제작이 됐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게 그냥 텔레비전만 가지고서 했었습니다만은 이때는 텔레비전만 가지고는 그걸 못 만들고 비디오로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 다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텔레비전을 가지고 달을 만들 수 있는가 할 때 여기 파란색 라인으로 된 것을 보시면은 여기 편향 요크라고 하는 왼쪽에 있는 저 지점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당기면은
좁아져 가지고 관상축에 동그란 모양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달처럼 보이는 것인데요. 이제 약간 좀 모양이 좀 이렇게 비틀어지면서 비틀어져 가지고 반달 같은 모양을 만들 수가 있고, 당시에서는 아마 이 텔레비전은 필코 텔레비전을 56년도 모델을 사용한 것으로 추측이 되고, 필코 텔레비전의 어느 TV나 다 똑같습니다. 그 TV를 보면은 뒤쪽에 이렇게 어떤 레바를 풀어서 이제 편향 요크를 뒤로 당겨 가지고 조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칼라 텔레비전 시대가 되면은 뒤에 이렇게 페어링이 붙으면서 사실은 편향 요크를 뒤로 당길 수 있는 자리가 없어져 버렸고, 칼라 텔레비전이 되면서 편향 요크를 뒤쪽으로 움직이면서 모양을 조정하는 습관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자 용어 사전을 보더라도 똑같은 디텍션 요크 풀백이라고 하는 용어인데, 흑백 TV 때하고 칼라 TV 때하고 용어의 정의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남준은 사실은 1980년대 들어와가지고 이전의 방식으로 다른 가장 오래된 TV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달라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번 아베 수야시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왜 첫 번째 버전을 복구하지 않고 다들 이렇게 있는 건가 하고 좀 안타까워했더니, 아베 수야시가 그냥 저한테 잠깐 충고하는 식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있지기 있지예라고, 한 번 온 찬스는 다시 오지 않는다. 일생에 딱 한 번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지나가 버린 걸 갖다가 안타까워해야 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 그냥 포기해라. 이런 식의 얘기였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태도가 저는 백남준 선생님의 자기 작품을 대하는 이전의 어떤 자기 작품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쉽게 바꿔버리는, 이거하고 좀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래도 하지만 미술관의 미션은 이거하고 정반대에 있기 때문에 미술관 작품을 보존하는 방식하고 작가들이 실제로 작품의 어떤 제작해왔던 방식하고 차이에서 저희는 이제 뭔가 좀 새로운 방향점을 찾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 시간을 좀 잠깐 넘겨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다익선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종합 토론 때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